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계절만이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12년 만에 취업자 수가 크게 늘면서 봄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요.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전체 고용률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내용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거세지는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용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텐데요. 점점 이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잠시 후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동통신 시장이 아주 혼란스럽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불법 보조금 논란이나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 통사 3사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엊그제는 이들 3사가 직접 나서서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시장 질서를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과열 경쟁의 악순환 속에 혼탁해지는 이 통시장. 해법은 있을지 이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잠시 후에 경을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 불균형, 이른바 깊어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유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논의가 됐었고요. 심지어 이제 교황마저도 양극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짚어봐 주시죠. 이제 늘상 나오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수로 보면 진위 계수로 최근까지 계속 그 계수가 증가하다가 진위 계수요? 네네. 진위 계수라는 거는 뭘 가르치나요? 진위 계수는 이제 그것이 소득 그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그것이 이제 0이면은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이면은 불평등이 최고도로 달한 완전히 그 불균등하다는 것인데 이제 저희 지수가 2009년, 2010년 그 무렵에 이제 한 0.288 정도로 상당히 그 양극화가 좀 확대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약간 지수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아직 그 트렌드는 정착됐다고 이제 보기는 힘들고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은 이제 한국의 이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우리가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는 이제 지난 20년간 평균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수는 이제 반영이 안 된 거겠죠. 그러나 이제 그 최근 거는 이제 어떤 트렌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20년 정도 큰 시각에서 평가를 하면 굉장히 그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양극화 심화 속도가 아시아 국가 중에 5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변화 추이 말고요. 절대적으로는 OECD 국가중에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가 수치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양극화 속도가 갈수록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수치 빨라지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 양 그룹 간에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고 하면은 결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이 이제 대부분이 중산층이 이제 저소계층으로 내려앉고 있고 일부만이 이제 약간 그 상향 조정되고 그 허리가 약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양 그룹이 이제 격차가 커지고 벌어지는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 속도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통계를 보니까
상위 1% 가진 재산이,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만, 상위 1%가 가진 재산이 전 세계 재산의 절반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양극화는, 양극화는 또 전 세계적인 그 경향이죠, 트렌드죠. 근데 이런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뭐 인구 구조의 고령화라든지 그걸 통해서 뭐 연금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이제 양극화의 밑에 계층에 속하게 된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은 자연스럽게 양극화가 진전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경제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이 제3세계에 이제 그 어떤 싼 그 노동력이 이 전체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있는 그 저임금 계층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점들이 크게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경제학자들은 이제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이 수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 안에 그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히려 핵심적인 그런 양극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수량화는 힘들지만 부인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인구 고령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소득계층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산업화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좀 압축 경제 성장 과정에서 또 양극화가 심화된 또 원인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이 잘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은 지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우리 경제 체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 체제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또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자체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해도 그것을 이제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 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경쟁이라는 것을 아주 공정하게 이제 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바람직한 자본주의가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심판이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야 공정한 시합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결국 국가 간의 어떤 한 경제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정부가 어떤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가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자본주의 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제는 이제 결국 정글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의 이제 정글이 되는 셈인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의 경제 체제가 그러한 측면이 없는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 제도에 살고 있는 이상 경쟁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나 국가가 앞장서서 좀 틀을 마련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양극화가 깊어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양극화가 깊어지면 뭐 기본적으로는 그 저소득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파괴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저소득계층이 사실 인구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이제 크게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이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이 저하되면은 국내 수요가 줄고, 또 기업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수요가 적으니까 갈수록 더, 우리가 안 그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예. 수출 의존도가 이제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생길 거고요. 이 고령화와 함께 이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이 저하되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또 더 많이 하게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늘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인적 자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인적 자본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인적 자본 관리 측면에서 저소득계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제 거기 저소득계층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하고 예. 그 계층의 자녀들이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되면 결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경제 주체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것이죠. 하나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교육 문제 때문에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착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교육에서 문제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교육제도에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층 이동이라는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양극화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기회가 만약에 균등하다면 그래서 저소득계층에게도 또 좋은 그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친분 상승이라든지 계층 이동의 기회가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좀 되겠죠. 공교육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중심으로 우리 교육제도가 돌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들의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초중등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 공립학교 체제가 또 국립대학이나 이런 체제가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국에서 우리 100만 부가 팔렸다는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는 정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공동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부가 할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공공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공립학교, 뭐 대중교통 체계,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뭐 공원 이런 것이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공공 시설의 수준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고 싶어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질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런 장소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회 유지 발전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좋은 수준으로 그것이 이제 공립학교인데 아주 낮은 질 낮은 그런 교육 시설로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수준 높은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또 그 이외에 우리 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자선 관련된 얘기 또 있는 사람들이 좀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 있는 사람들이 베푼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느냐 여기서 아주 효율적으로 제도화해서 이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베푼 것이 혜택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부금을 내고 기부문화 활성화하고 장학재단 설립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어떤 비영리법인 설립하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베푸는 사람들의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예. 의사가 온전히 바뀔 수도 호소하면서 있고, 그렇죠. 또, 예, 그렇게 될 수도 희생을 있고, 또 강요하는 것이죠. 또 그 혜택이 온전하게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남용될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도화하는 방법은 예. 정부가 나서는 거죠. 음. 조세제도를 통해서 예. 세금을 걷고 그것을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서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러한 주위 좀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단지 이제 온정의 의지에서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남을 돌보고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적인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제제도, 소득공제 같은 것들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크게 어떤 유인 수단을 주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야 되겠고.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와 함께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 해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통신 시장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의 문제 한두 번 지적된 것 아니죠. 불법 보조금 문제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의 이종천 간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네네. 지금 약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네네. 질문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이통사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결국에 이제 개점 휴업 상태를 맞이했는데, 판매자들로서는 생업이 걸린 문제이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심각한 상황이죠. 예. 예,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정기 기간의 매출을 보면, 예. 거의 전 매장이 거의 판매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매업체 기준으로는 일개통 50개 정도 이제 판매하는 대리점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실적들이 1개, 2개 나온 실적입니다. 예. 정지 당한 대리점들 입장에서요. 예. 그리고 이번 정지로 인해 가지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판매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임대료는 임대료와 이인 기준으로 이렇게 판매점을 산정했을 때 예. 월 한 1,000만 원. 그리고 정지 기간이 40일이고 어제 추가 정지가 발표되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달로 산정했을 때는 한 2천여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한 5만여 개 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2천만 원 하기 이제 5만 개 이렇게 했을 때 1조 이상의 소상공인 피해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좀 막겠다고 한 취지에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애꿎게 또 영세한 판매점들이 지금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법 보조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한 20건 정도의 제재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 실효성도 없었고요. 네네. 계속 제재 조치가 되고 대책들이 반복되지만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2기 방통위 위원들이 어제 포함 2기에서만 6회 심결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에 따른 정지 및 과징 결정들이 수차례 있었지만, 예. 이용자 차별이나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느냐, 실효성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땐 모두 없었다 아닙니까? 예. 법 제재 대상과 벌 받는 사람이 다른 이 영업 정지는 사실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예.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영업 정지 처분하는 것은 3기 방통위원들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또 문제가 LG U+하고 SKT가 또 추가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네네. 협회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그, 많이 힘드실 텐데. 예. 네, 일단 정지는 해놓고 일정은 안 정해놓은 상태인데, 예. 뭐,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차라리 그 다음 3기 방통위원들한테 그 심결을 넘겼어도 되는 사안이었는데, 굳이 정지를 발표해놓고 그 기간 설정 안 했다는 것은 그 유통의 그 냉각기를 지속적으로 그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 소상공인들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 어떤 그 제재 조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혼란해지는 그 이동통신 시장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오늘 현재 그 혼란한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에서도 그 많이 말씀드렸고요. 예. 그 오늘 현재 그 영업 정지에 관련돼서 그 제일 큰 피해는 사실 그 저희가 그 청년들이 지금 고용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20만 그 청년 실업을 지금 양산하는 영업 정지를 지금 어떠한 보전 대책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판매점이나 대리점 그 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손실 보전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요. 예, 예. 그리고 뭐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협회는 그 안심구매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그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선돼야 되는 부분은 그 실효성 있는 법 제정에 그 기여하고 또 추진하고 이러는데 그 대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통신유통협회 연결해서 현장 판매점들을 분위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불법 보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정지, 45일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고 또 추가로 LG U+와 SKT의 또 뭐 일자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영업정지가 좀 내려졌는데 이번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작년에도 사실은 영업정지가 이루어졌었죠. 다른 점은 이제 두 개 사씩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경쟁통신사의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통해서 전환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그 해당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도 기존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한 지 24개월이 안 됐으면 예. 기기 변경도 못하는 그런 그렇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한 개 이통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 개씩 그렇죠. 짝을 지어서 이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가입이 안 되고 기기 변경도 안 되는데 파손에 의한 경우는 네, 기기 그 변경이 기기에 가능하죠? 문제가 있거나 할 예, 예.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늘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교수님? 좀 색다른 이야기를 좀. 예. 하시죠. 하겠습니다. 색다른 네. 얘기.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예. 정부가 27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예. 그 이상 초과하는 보조금 주면 불법이다. 예. 라는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 단말기도 있어야 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에 가입도 해야 되죠.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월 내는 통신요금을 인하해 주나 아니면은 그금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을 초기에 구매할 때 할인해 주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라는 예.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통신요금을 왜 인하를 안 하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문제의 근원에는 정부 규제가 있다고 봅니다. SKT가 1위 사업자인데 예. 1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제를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가 마음대로 요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정통부의 정부의 허가를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사 간의 통신요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요금이 사실 높기 때문에 예. 경쟁 사업자의 가입자를 추가로 유치를 하면
많이 남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예. 보조금을 많이 줘서라도 예.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교수님 의견은 보조금을 조금 27만 원에서 차라리 지금 통신요금을 조정을 못할 바에는 보조금을 조금 높여놓고 그걸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근본적인 예. 해결책은 1위 사업자에 대해서 예.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통신요금을 예. 인가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경제학적으로 봐서도 이론적으로 합리화할 수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철폐를 해서 예. 일단 통신 3사 간에 통신요금 자체를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체제를 있게끔 만들어야 만들고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 사업자의 그 고객을 유치할 보조금을 많이 줘서 유치하려는 예.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여력이 그렇게 없겠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데 사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을 좀 합법화하자는 거죠. 27만 원으로 좀 네. 정해 있는 것을 보조금을 인정은 하되 그것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말기 예. 유통구조 개선법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27만 원이 적정한자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보조금이 시시때때로 다르고 또 소비자 누가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일정 기간 공시해서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큰 틀로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요금을 인하해주는 요금제를 만들어서 제공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조금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말씀대로 보조금 규모가 27만 원이 적정한가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그게 5년 전에 만들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그 통신요금 인가제는 인하를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 때는 SKT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이제 심사한다는 기능이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신고를 받고 한번 요금제를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SKT에서 요금을 내리겠다 하면은 그거는 신고도 필요 없고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금의 인하의 문제는 사업자의 의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예. 시시때때로.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 211 사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2월 11일 날 거의 뭐 공짜로 최신 어느 스마트폰을 정도 풀어댄 것 같아요.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 이상으로 풀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동전화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보조금으로 쓸 그렇죠. 여력이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요금 자체가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뭐 저도 교수님과 같은 예. 의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예. 3월 당황스러웠어요. 15일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3월 15일이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입니다. 근데 내일이 토요일이어서 예. 오늘 그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러시구나. 주제가 예. 마침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 예. 권리를 예. 제대로 찾자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요금이나 보조금 문제나 또 단말기 가격 문제나 또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가 많다 보니 좀 토론회가 늦게 끝나서 예, 오늘 예. 제가 늦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업정지 내려진 배경은 사실 차별적인,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단말기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매장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도 네.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이렇게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지면 주식시장에서 이 통사들의 주가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울고 싶은 놈 따기 때려준다고. 지금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실 수익 구조는 더 개선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 통사들 좀 이렇게 바로 잡아보겠다 그러다가 아까 전화 연결한 것처럼 판매점들, 영상 판매점 어려움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조사들도 좀 타격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냐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가 아니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에서 예. 규제기관이 규제당하는 기업의 이익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포획 현상,
규제 포획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요즘 규제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판매점 현장 좀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판매점도 판매점인데 제조사들도 조금 아무래도 요즘 보면은 요 몇 달 해서 지금 모든 제조사들이 신제품으로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 신제품 출시 기간과 좀 맞물리면서 제조사들에게도 좀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규제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는 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비자를 고려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오늘 토론회에서도 제안이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대리점, 판매점 또 제조사들도 사실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나오는 보조금도 있었고요. 통신사로부터 물론 나오고 또 판매점에서도 사실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이 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동통신사는 오히려 마케팅비를 절감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제 방식보다는 지금 미래창조부에서 오히려 뭐 가징금을 걷거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달에 일정 부분 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깎아주는 그런 방식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한 거니까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정책들이 조금 더 많이 연구되고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불법 보조금 얘기하지만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면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우리 소비자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서비스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뭐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제 돈 제값 주고 구입을 하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제조사 측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이제 장려금이라고 내려주기는 하지만 좀 제조사들은 지금까지 모든 거를 이통사에게 맡겨놓고 좀 뒷짐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조사의 장려금이랑 보조금이죠. 이통사의 보조금이 경제적인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번호 이동을 통해서 경쟁 사업자 간에 이동하는 고객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이통사의 기존 고객이 기기 변경을 하는 것이나 차별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새로운 단말기를 판매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통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차별은 누가 주도하느냐? 그것은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격 그 자체를 내리든지 아니면 장려금의 형태로 해서 판매점에게 마진으로 주고 네가 알아서 경쟁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얼마를 할인해줄지를 결정하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는 경쟁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트2가 출시되면 초기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장려금 안 줍니다. 그리고 경쟁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격 자체를 낮추든지 아니면 장려금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려금이 결국 판매점, 대리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소비자 가격의 인하로 즉 보조금 더 큰 보조금으로 휘착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보조금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그것은 저는 아주 사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지금 단말기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단말기라고 해도 외국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비싼 걸로 소득 수준 고려해서요? 아니요. 가격 자체가 절대적인 똑같은 모델의 단말기가 외국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이나 또 아니면 이통사에서 보내는 이제 뿌리는 보조금 때문에 가려서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은 원래 나온 가격보다 굉장히 낮으니까 사실 그 높은 가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조금이 갖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단말기 가격에 왜곡을 갖고 온다. 오히려 보조금 대신 실제 단말기 가격이 외국처럼 20-30% 낮아지고 통신요금이 또 그만큼 낮아져야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조금 자체를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시각도 저희 물론 동의를 하는데 그 보조금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좀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제조사들은 충분히 내릴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 일부러 부풀렸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통신사들과 예. 그 협의해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예. 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사들이 사실은 이런 보조금이나 지금 이 통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단말기 가격을 높이 책정해 놓고 예. 마치 보조금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처럼 하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근데 또 듭니다. 제조사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단말 가격이 좀 높은 편인데 절대적으로 봐서는 그런 편은 아니다. 근데 단지 한국 시장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단말기 가격을 매기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가격 전략을 가져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가를 유지하면서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더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예. 새로운 스마트폰, 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LTE, 예.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것은 다 고가의 단말기, 최신 단말기를 우리 한국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고 그것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제조사들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애플을 상대로 해서, 노키아를 상대로 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좁게 막아지고 예. 이게 고가냐 아니냐 예. 따지는 것은 사실 좀 그 초점이 좀 잘못 맞춰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 문제를 저는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즉 보조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정보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게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보조금 형태로 많이 줘서 공짜폰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공짜가 아니죠. 예. 공짜가 아니고 그걸 다 높은 통신요금을 통해서 할부로 사실은 사는 셈이죠.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보면 분리요금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즉 지금은 유통구조에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우리가 단말기도 사고 예. 서비스도 같이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결합 판매의 예. 성격을 띠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 그래서 두 개의 옵션을 줘서 하나는 보조금을 받아서 단말기는 싸게 사지만 대신 매월 요금은 비싸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이제 그 단말기에 거품이라는 게 다 빠져 있는 거죠. 예. 실제로 하나도 보조금 없이 사지만 대신 매월 통신요금은 이만큼 낮다. 그런 옵션을 주겠다는 그 예. 조항이 있는데 저는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예. 찬성을 합니다. 회장님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네, 근데 찬성을 하시는지. 지금 일단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하고 단말기 구입을 분리하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 생각되는데요.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부터 낮춰야 사실은 단말기를 따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우리나라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항상 그런 명분하에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해왔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뭐 어떤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대수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액을 보면 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단말기 대수를 비교해 보면 단말기 대당 가격이 월등 높거나 예. 아니면 그 자체가 높여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을 뭐 어떻게 보면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정책은 사실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분리돼서
운영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시는데 그 이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좀 단말기 가격이 일단 내려야 될 네, 것이다. 단말기 가격도 사실 외국은 인하가 돼야 어떻습니까? 되고요. 근데 외국은 지금 새로운 요금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이제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서 데이터량을 크게 늘려준다거나 해서 사실상 이제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요금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 보조금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고액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근데 높은 요금제에 가입해서 다 쓰면 좋은데 보통 한 60-70%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쓰는 양보다 더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신 서비스 비용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의 그 어떤 소비자의 이용 행태에 맞는 요금제가 나와야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요금 그 보조금 대신 요금제의 그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단말기 시장을 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중저가 폰도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또 고가 폰도 사실 외국보다 비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신 서비스 요금이요. 이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패키지로 이제 제공이 되면서 굉장히 쓰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지불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고가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만 또 어느 수준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 좀 이거 좀 종량제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씀드린 게 과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과소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그 과소비라는 측면에서보다는 할부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10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보조금을 안 받으면 5만 5천 원짜리 요금에 가입했을 건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6만 5천 원에 가입하고 5만 5천 원 요금제에 해당되는 데이터밖에 안 쓴다. 라고 하면 그 만 원씩 24만 원을 2년 기간 동안 할부로 사는 거죠. 처음에 24만 원 할인을 받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할부 행위의 제공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봐야 될 점이 있는데, 과연 이제 첫 번째는 그 삼성전자가 똑같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더 비싸게 받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를 제기해야죠. 근데 아마 그것은 삼성전자에서는 분명히 아마 뭔가 반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회사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는 바는 없고요. 다만 제가 통계로서 아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최신형 가장 이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단말기, 고가의 단말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말기의 과소비도 과소비지만은 이제 통신 서비스의 과소비요. 사실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이제 중독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무한 사용제가 아니라 종량제로 가게 되면 쓸데없는 거 사용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우리가 막 얘기하는 그런 중독 문제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종량제가 있죠. 근데 이게 단위 요금제를 턱없이 높이 해놓으니까 단위당 요금을 갖다가 이게 종량제로 갈 수가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종량제 문제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무제한 사용을 늘리다 보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스마트 기기들이 나오고 이러면 과잉 투자, 과소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통신 소비의 가소비라는 거는 물론 소비자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통신 서비스 정책이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면서 사실 소비자를 굉장히 푸시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2G에서 3G 넘어가고, 또 지금 스마트폰의 가입률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소비자가 쓰도록 유도하는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뿐 아니라 어떤 정책 당국,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는요, 이번 영업정지를 통해 가지고 알뜰폰 시장, 구형이나 중고 휴대폰을 파는 알뜰폰 시장이 좀 약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게 이번 영업정지 당하면서 제조사들이 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펜텍 같은 경우 참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워크아웃 중인데 이번 달에 신제품 출시하는데 45일 돌아가면서 하면 45일 더 되죠, 그죠? 한 90일 정도면은 한 3달 정도를 갖다가 이번 아주 그러다 보면은
네, 타격이 그래서 좀 아마 유동성도 악화되고요. 뭐 이동통신사에서 일정 부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사실 이제 통신 회사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부분에서 그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여러분 조금 당황하셨죠? 저도 당해서 이제 마이크가 좀 떨어져가지고요. 예,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 3사 CEO들을 불러가지고 좀 도덕성도 문제를 삼고요. 계속 이렇게 심하게 나오면은 이제 형사처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 근거에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글쎄요, 저는 그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혹시 전문가들이 회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예.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되고요. 예. 그 부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 안에 뭐 불법 보조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CEO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이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사실 어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 직에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지금까지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영세한 판매점이 겪는 어려움, 그다음에 지금 제조사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봤는데 우리 근데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 사실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타 이통사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을 뺏어오는 형태로 이제 계속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고객 정보가 네. 우리 뜻하지 않게 막 유출되고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좀 심각하죠. 네, 지금 뭐 개인정보 문제는 예. 여기 금융권, 뭐 통신 서비스 굉장히 다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통신업계에서 일어난 그 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5건이 있었는데요. 더해보니까 6,100만 건이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인구수보다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예. 지금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예. 뭐 하다못해 뭐 그 본인 확인이라는 뭐 이름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뭐 결제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까지 수집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 정보 수집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앞으로 좀 줄여나가는 아니면 그 휴대폰 실명제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공통된 견해를 가졌고요. 예. 지금 아마 대리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2년 주기로 핸드폰을 거의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입 기간이 2년 정도 된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게 되면 다 계시죠. 예, 번호 이동도 쉽게 권유할 수 있고 예, 뭐 예. 보조금 실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예. 강력히 통제해야 되고요. 예. 또 가능한 한 이게 뭐 이용이 끝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또 판매에 도움이 되라고 개인정보의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해주는 이런 문제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이게 뭐 기막힌 일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 이동하는 것을 그 현장에 있는 판매점에서 번호 이동하는 그 수만큼 이제 이통사들로부터 또 보조금을 받고 하니까 막 죽은 사람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막 핸드폰을 개설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던데요. 예, 저희가 최근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새로 가입을 했는데 그 이동전화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뭐 하다못해 신용카드 정보까지 요새 이제 휴대폰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니까 그래서 이 세 단말기인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이처럼 그 판매망에서의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포폰이 이제 많이 양산이 되고요. 그런 대포폰이 또 뭐 여러 가지 사기, 범죄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뭐 그런 부작용까지 또 있답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오늘 앞으로 우리가 좀 이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뭐 그 통신 요금하고 단말기 분리해서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외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은. 네, 전 좀 더 크게 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이 정확하게 여기서 발견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요금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그러면 요금이 높기 때문에 결국 보조금을 줘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일단 통신 요금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예. 도입하기 위해서 예. SKT에 대해서 요금 인가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선택권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권은 바로 이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통신 요금을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고 예. 그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줘서 이게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할부 판매다라는 사실도 충분히 공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요. 오늘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두 분 모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희순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요즘 느끼시죠? 어느새 해가 제법 길어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계절의 변화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봄 기운이 만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을 치다 보면서 좀 답답하고 화나기도 한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픈 경제 이야기 여기서 접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